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음산한 날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틀째 되는 날, 가족들은 장례식장에 모여 검은 옷을 입고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죠. 눈시울이 붉어진 어머니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가끔씩 흐느끼셨고, 저와 동생은 그런 어머니 옆에서 묵묵히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문 쪽에서 소란이 일더니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큰형이 나타났습니다. 3년 전 사업 실패 이후로 가족 모임에도 잘 나오지 않던 형이었죠. 형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들어와 아버지 영정 앞에서 잠시 묵념을 하더니 곧바로 저를 포함한 가족들을 한쪽으로 불렀습니다. 다들 힘들 때 미안한데 아버지 재산 문제는 어떻게 될 건지 지금 얘기해둬야 할 것 같아. 형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에 우리 가족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아직 아버지 보내드릴 준비도 못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셨지만 형은 개의치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이제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해야 해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꽤 되잖아요. 강남 아파트의 상가 건물까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아셔야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실용적인 조언처럼 들렸습니다. 형은 객관적으로 보면 맏아들로서 가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형의 말투와 눈빛에서 뭔가 다른 의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은 공정하게 나눠야 해요. 특히 제가 맞이니까 가장 큰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동생이 형, 그런 얘기는 49세 지나고 해도 늦지 않잖아라고 말했지만 형은 점점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자신이 관리하고 상가 건물의 수익은 어머니 생활비로 사용하되 나머지는 자신이 투자해서 불려보겠다는 계획까지 말이죠. 그때만 해도 저희는 형이 단지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책임감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가족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큰 갈등 없이 대화가 이어졌죠. 하지만 형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쌓일수록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해갔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공평하지 않나요? 형의 말에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그의 제안이 합리적으로 들렸으니까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도 가족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맏아들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형의 말투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사실 아버지 사업이 잘 될 때 내가 많이 도왔잖아. 그 상가 건물도 내가 부동산 소개해드렸고 강남 아파트도 내 조언 듣고 사신 거고. 형은 자신의 공로를 하나씩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분위기가 조금씩 긴장감으로 바뀌어 갔죠. 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형을 바라보셨고 저와 동생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형, 그런 얘기가 지금 뭐가 중요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형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중요하지. 왜 중요하지 않아? 난 이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게 많아. 내가 사업 망한 것도 아버지 일 도와주느라 내 사업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그 말에 동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 무슨 소리야? 형 사업 망한 건 아버지 때문이 아니잖아. 도박 때문에 그런 거 우리 다 알아. 순간 형의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우리 쪽을 흘끔거리며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황급히 중재에 나섰습니다. 애들아, 지금은 아버지가 편히 가시게 해드려야 할 때야.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하지만 형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우리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 봐. 이게 아버지가 쓰신 유언장이야. 아버지는 내가 맏아들이니까 재산의 대부분을 내게 맡기신다고 하셨어. 종이를 확인해 보니 그것은 공증도 받지 않은 그냥 메모장에 아버지의 서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의식이 흐릿하셨던 시기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동생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의식도 없으실 때 이런 걸 만들어냈어? 형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정신이 있으셨어. 이건 그분의 진짜 의사야. 너희가 뭘 알아?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고 가족들 사이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떨며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아버지 필체가 아니야. 서명도 이상해. 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는 뭘 알아? 아버지가 아프셔서 필체가 좀 달라진 것뿐이야. 이게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저는 그제서야 형이 진짜 의도를 눈치챘습니다. 3년 전 사업 실패 후 빚에 시달리던 형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 가족이 슬픔에 빠져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했던 것이죠. 형, 이건 사기야. 정말 이렇게까지 하려고? 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형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는 노골적으로 자신의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내가 맏아들이야. 당연히 재산의 큰 부분은 내 몫이어야 해. 너희들은 아버지한테 뭘 해드렸어? 난 적어도 마지막까지 옆에 있었다고. 그 말은 완전한 거짓이었습니다. 형은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나타나지 않았고 돌아가시기 전날에서야 병원에 잠깐 들렀을 뿐이었습니다. 반면 저와 동생, 어머니는 교대로 병간호를 하며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에는 실망감과 분노가 교차했고 어머니는 그저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형은 마치 승리를 확신한 듯한 표정으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파국으로 치닫게 될지 몰랐습니다. 우리 가족의 분열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으니까요. 형의 정체가 밝혀진 후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은 대부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를 피했고 가족들만 남아 팽팽한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형, 진짜 이게 다 뭐야? 아버지도 돌아가신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동생이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형은 이제 완전히 가면을 벗은 듯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 빚도 있고 아버지 재산이 필요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가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충격으로 몸을 떨며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했을 때 그렇게 빨리 달려온 거였어. 제가 물었습니다. 형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사실은 그랬어. 아버지가 의식이 있을 때 유언장을 써달라고 부탁하려고 했는데 내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흐릿하셨지. 그 말에 저희 가족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형이 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재산을 노리고 온 것이었다니. 가족으로서 믿을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의식이 없으실 때 그 가짜 유언장을 만들어낸 거야. 동생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가짜라니. 난 그저 아버지의 뜻을 대신 적어드린 것뿐이야. 아버지도 내가 맏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야. 그 순간 어머니가 숨겨두었던 종이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그럼 이건 뭐니? 그것은 아버지가 의식이 또렷하셨을 때 공증받은 진짜 유언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재산을 어머니와 저희 형제에게 공평하게 나누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형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그 종이를 낚아채려고 했지만 동생이 재빨리 막아섰습니다. 형, 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거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동생이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형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가족? 웃기지 마. 아버지는 항상 나보다 너희만 예뻐했어.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누가 도와줬어? 아무도 없었어. 내가 빚에 시달릴 때 아버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다고.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얼마나 내 빚을 갚아주셨는데 그것도 모자라 내가 사업한다고 빌려간 돈은 또 얼마야. 우리가 그걸 다 모르는 줄 알았니? 그 말에 저와 동생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형에게 몰래 돈을 대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는 몰랐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너를 믿었어. 우리 큰아들이 곧 성공할 거야. 그때 다 갚겠지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이렇게. 형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맞아. 난 그 돈 다 썼어. 도박으로.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빚을 갚는 대신 더 많은 빚을 졌다고. 이제 사채업자들이 나를 쫓아다니고 있어. 이번에 아버지 재산을 받지 못하면 난 끝이라고. 그 고백에 장례식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던 형의 모습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착하고 책임감 강한 맏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도박에 중독되어 가족의 재산까지 노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3년 전에 내가 갑자기 연락을 끊은 이유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도박비 때문에 도망 다니고 있었어.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 실패하고 나서는 더 이상 얼굴을 들 수가 없었지. 장례식장에 모인 가족들의 표정은 실망과 충격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형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욕심과 집착에 사로잡힌 낯선 사람만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고백할게. 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재산 계획을 세웠어.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방법까지 알아봤지. 그리고 오늘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유산 문제를 꺼내면 너희가 나를 위해 양보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 말을 들은 우리 가족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배신이었습니다. 형은 아버지의 죽음을 이용해 자신의 빚을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보이지 마. 형의 눈에서 처음으로 당혹감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의 표정은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이대로 물러나지 않을 거야. 내게도 권리가 있다고. 형은 그 말을 남기고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 가족은 이제 앞으로 어떤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형이 장례식장을 나간 후 가족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는 형이 남긴 가짜 유언장을 손에 쥐고 계속 눈물을 흘리셨고 저와 동생은 서로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형이 나간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낯선 남자들이 장례식장에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었지만 조문객으로 보기에는 뭔가 불편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김현우 씨 가족분들이신가요? 그중 한 명이 저희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명함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골든 대부업이라고 적힌 명함이었습니다. 저희는 김현우 씨에게 상당한 금액을 빌려주었습니다. 약속한 상환일이 1달 전인데 연락이 닿지 않아서요. 오늘 여기 오신다는 정보를 입수해 찾아왔습니다. 장례식장에 있던 가족들과 남아있던 조문객들의 눈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장례 중입니다. 이런 일은 나중에 동생이 중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들은 물러설 기미가 없었습니다. 저희도 죄송합니다만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김현우 씨가 돌아가신 아버님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바로 갚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 말에 저희 가족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은 이미 아버지의 재산을 담보로 빚을 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빚을 지신 건가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이자 포함해서 현재 3억 원이 넘습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 중 상당 부분이 형의 빚을 갚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모두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형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50대로 보이는 사람과 젊은 여성이 함께였습니다. 여러분, 제 변호사와 공증인입니다. 형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유언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공증된 유언장을 본 형은 그것이 공식적인 문서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언장은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 작성된 것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형이 변호사와 눈짓을 주고받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는 이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 완전히 정신이 또렷하셨어. 제가 항의했습니다. 형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걸 누가 증명해? 난 의사의 진단서를 확보했어. 아버지가 그때 약물 치료로 인한 일시적 정신 혼란 상태였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그 말에 동생이 폭발했습니다. 형, 이게 얼마나 비열한 짓인지 알아? 아버지를 이용해서. 이건 완전히 사기야. 형의 변호사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감정적인 발언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법적인 문제입니다. 장례식장은 이제 완전히 법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조문객들은 대부분 불편한 마음에 자리를 떠났고 남은 가족들과 형의 일행 그리고 대부업체 사람들이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너무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저와 동생은 급히 어머니를 부축했고 주변에 있던 조문객 중 의사분이 응급처치를 해주셨습니다. 엄마, 동생이 울부짖었습니다. 형,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거야? 엄마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하지만 형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돈에 대한 집착만이 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형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어. 이 돈을 받지 못하면 내 목숨이 위험해. 형이 대부업체 사람들을 힐끗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리는 엄숙한 자리가 돈과 권력 다툼의 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조문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장례식장에는 우리 가족과 관련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의식을 되찾으셨지만 너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에 저와 동생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가족은 완전히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다들 들으세요. 형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최후 통첩을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 상가 건물은 내게 주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포기하겠습니다. 무슨 권리로 그런 요구를 해? 동생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받아들이니까. 그리고 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나뿐이야. 내가 법정에서 이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 다투기 시작하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고 그동안 너희는 한 푼도 받지 못할 거야. 그의 협박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가 법정으로 가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동안 어머니의 생활은 어떻게 될지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 빚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서 할게. 상가 건물만 있으면 충분해. 저와 동생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상가 건물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 중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형과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모두가 피해를 볼 것이 분명했습니다. 장례식장은 이제 가족의 슬픔보다 재산 분쟁이 가득한 차가운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영정사진만이 이 모든 상황을 슬픈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으로 이송된 후 장례식장에는 저와 동생, 형과 그의 일행, 그리고 대부업체 사람들만이 남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는 이미 엉망이 되어버렸고 원래 예정되어 있던 발인 일정도 미뤄야 했습니다. 형, 우리 좀 단둘이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 보기로 했습니다. 형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장례식장의 작은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나는 아직도 형을 이해할 수 없어. 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형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족, 너는 내가 뭘 겪어왔는지 알아? 아버지는 항상 너희만 챙겼어. 내가 실패했을 때 모두가 나를 버렸지.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은 그만해.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식까지 망치려는 거야? 이게 내 복수야. 제가 물었습니다. 형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복수라. 맞아. 어쩌면 그런지도 모르지. 아버지는 내 사업이 위태로울 때 도와주지 않았어. 내 실패는 내 책임이라면서. 형, 그건 거짓말이야. 어머니 말씀으로는 아버지가 형을 계속 도와주셨다며 그 돈을 도박으로 탕진한 건 형이라고. 순간 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 맞아. 난 그 돈을 다 날렸어. 그리고 더 많은 빚을 졌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 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고. 그의 고백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형의 눈에는 절망과 광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말해줄게. 형이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아버지의 죽음을 앞당겼을 수도 있어. 그 말에 저는 충격으로 굳어버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형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내가 찾아갔었어. 그때 아버지에게 돈을 부탁했지. 하지만 아버지는 거절하셨어. 내가 도박을 끊지 않는 한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형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난 화가 났어. 아버지와 심하게 그리고 아버지의 산소 호흡기를 잠시 뺐다가 다시 꽂았어.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너 설마 난 아버지를 죽이려던 게 아니야. 형이 소리쳤습니다. 그냥 위협하려고 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 후로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제 귀에 피가 쏠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형이 아버지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도 유산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야?
죄책감을 돈으로 덮으려고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진짜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았습니다. 상담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동생이 서 있었고 그 뒤로 경찰 2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형, 내가 방금 한 말 녹음됐어. 동생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습니다. 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감히 당신이 김현우 씨입니까? 경찰 중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의 사망과 관련해 조사할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형은 마치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공허했습니다. 이걸로 모든 게 끝이구나. 형이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난 가족도 돈도 모두 잃었어. 경찰들이 형을 데리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와 동생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박살났습니다. 형이 끌려나간 후 장례식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대부업체 사람들은 형이 경찰과 함께 가는 것을 보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들도 이제 이 집안에서 돈을 받아낼 가능성이 희박해졌음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발이는 하루 뒤로 미뤄졌고 어머니는 병원에서 겨우 안정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눈빛에는 이제 회복하기 힘든 상처가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형이 정말 그런 말을 했니?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동생과 저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결국 진실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난 실패했구나. 너희 셋을 키우는데 실패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 공허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에요. 저희는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그분의 마음속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은 예정보다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형은 경찰 조사를 받느라 참석하지 못했고 가족은 이미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유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재산은 공평하게 나눠졌지만 형의 몫은 법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동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잃은 것은 재산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었으니까요. 3개월 후 형은 아버지의 죽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 부족으로 살인 혐의에서는 풀려났지만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은 미안하다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우리 가족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고 저와 동생은 번갈아가며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날 장례식장에서 형이 유산 얘기를 꺼내지 않았더라면 하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었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산산조각 난 가족의 잔해뿐이었습니다. 형은 결국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의 신뢰, 사회적 지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양심까지. 그의 선택은 단순히 한 가족의 재산 문제를 넘어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그 작은 대화는 결국 우리 가족 전체를 파괴하는 폭풍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돈은 그저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촉매제일 뿐입니다. 우리 형의 경우처럼 말이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상처뿐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따뜻함이나 신뢰를 의미하지 않는 차갑고 쓰라린 현실만이 남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유산 얘기를 꺼냈던 그날, 우리 집안은 돌이킬 수 없이 박살났습니다.